전 세계에 계신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혼이 담긴 뉴스온의 최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의 남자 이종근 평론가님을 모시고 오늘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재밌기도 하는 이슈를 모아가지고 한번 촌철살인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 오후에 뵀던 이종근입니다. 월요일 아침으로 승격한 건가요? 아, 제가? 그럼요. 천문을 활짝 열어주셨죠. 감사합니다. 이제 월요일 날 불러주셔서 제가 일주일을 딱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맡겨주셔서 책임이 무겁습니다만 한번 힘차게 한 주를 여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도 오후 2시에 만나 뵀었는데 이제는 아침을 여는 정말 여러분의 아침을 시원하게 속 뚫어줘가지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방송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고 또 우리가 기분 좋게 시작하는 한 주를 열기 위해서 나름 재미있는 그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를 제기를 했는데 헛방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지난주도 저희를 얘기했죠. 제2의 청담동 술집 조작 사건. 이화영 검찰 술반 의혹 제기한 것이 사실상 거의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면 한번 우리가 다 파디벼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유라가 큰일 했다. 어느 때 정유라인데 이제 벌써 지난 총선 때도 나온다고 했는데 드디어 안민석을 잡았습니다. 3조 내 재산 내놔라고 하면서 끝까지 지금 따라갔다가 안민석이 이번에 공천도 못 받아서 여의도 대신에 잘못하면 깜빵가게 생겼습니다. 안민석 재판 이야기 한번 해보겠고요. 아, 이게 정청래 여당의 책사로 등급하는 겁니까? 예, 우리 박영선 그 전 장관을 총리석과 관련해 가지고 아니 이재명이 홍준표 빼가면 날뛰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댓글이 너무 재밌어요. 네네. 드디어 와, 꼭 빼가라.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예. 아주 댓글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네. 이 얘기 우리 그 이종근 평론가님의 어떤 그 입담으로 한번 풀어가겠고요. 이 정도가 야당 이슈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여당 이슈는 사실은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글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용산 초대에 몸이 좀 좋지 않아요. 지금은 조금 가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 배경과 정치적 함의 정말 우리 훈이 좀 아픈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고요. 사실 이번 주 정치 이벤트 중에 가장 큰 이벤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용산에 이재명이 방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뭐 영수회담이라는 말을 쓰기는 뭐 조금 그렇습니다만 용산 미팅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얘기를 하고 뭐를 주고 뭐를 받을지 한번 오늘 1시간 동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제2의 청담동 술집 사건. 이화영의 검찰 여러 회하고 술 마구 먹어서 얼굴 시뻘겋게해가지고 밤늦게 갔다고 했는데 요게 말짱 거짓말일 가능성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그렇죠. 거짓말이죠. 자, 거짓말인 건 뭐 다 아는데, 네. 청담동 말씀하셨지만, 청담동은 사실 누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상처만 입은 걸로 끝났어요. 김우겸을 뭐 그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지만 그러나 재판으로 계속 연결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들은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나 김우겸이나 이재명은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거든요. 한 1개월을 그 이슈로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전이에요. 프레임을 딱 걸어놓고 그것으로서 그냥 계속 소비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의 이 이미지만 이제 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렇죠, 예.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검찰이 이 증거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뭐 다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민주당이 내라고 했잖아요. 예, 민주당이 CCTV하고 출입국 하는 거
다 내놔라고 그러니까 검찰이 예, 예. 반해버렸어. 출정일지 더 내놓고. 내버렸어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출정일지 내놔라, 뭐 CCTV 내놔라. 근데 CCTV는 없고요. 없죠. 한달 30일 동안 넘어버렸는데.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내놨습니다. 출정일지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날짜들을 전부 다 예. 그 출정일지 내놓은 거예요.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6월 30일까지 네 개의 날짜에 출정일지 전부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조사실 그러니까 창고가 아니라 조사실인데 조사실에는 거울이 조그맣고 뭐 사각지대가 있고 그래서 못 본다. 그러니까 또 거울까지 다 안에 그냥 유리병, 유리창, 유리창까지 유리창이 전부 다 이번해요. 공개를 예. 했죠. 자, 해도 계속 이슈를 제기하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그래갖고 저들은 이거를 소비만 하면 되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래 이미지만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이 전략은 딱 한 가지예요. 이재명에게 기소를 가거나 재판을 안 가게 하거나 늘어뜨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미지를 그렇죠. 이것 자체는 술자리 회유 사건이다. 조작 사건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야당 대표를 지금 잡아넣기 기소하려고 위해서 이렇게 공작하고 하고 있다. 이런 나는 거죠. 이미지만 남기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결국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죠? 말바꾸기 아닙니까? 네네. 말바꾸기. 그렇죠. 처음에 했던 말과 네. 이화영이 검찰이 객관적 물증을 내놓을 때마다 말이 이화영의 말과 이화영의 변호사의 말이 계속 바뀌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날짜, 그다음에 공간, 그다음에 내용 이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몽창 다 달라졌죠. 날짜는 네. 처음에 6월 30날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6월 30날 불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직후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의자 신문 줘서 다 받고 나서 직후에 했다. 직후했다. 이건 유튜브에 나가서 또 김강민 변호사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6월 30일 직후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예. 김광인 변호사가 누구죠? 김강민 변호사는 경기도 의원인데 민주당 출신 경기도 의원 아닙니까? 민주당 쪽 예. 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정파적 어떤 이해관계가 예. 완전히 똘똘 뭉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와갖고 6월 30일 직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6월 30일에 대한 검찰이 딱 얘기를 합니다. 야 6월 30일 날은 이렇게 했거든. 나중에 그거 다 말씀드릴게요. 출정일지로. 그랬더니 날짜를 또 나 6월 30일 직후라고 얘기했지. 그 직후가 그날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 다음날도 네. 다 직후잖아 하면서 이번에는 7월 3일경이 유력하다고 유력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7월 3일부터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날짜를 또 계속 흐립니다. 그래서 7월 5일까지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7월 5일은 날짜가 다르잖니? 해서 날짜를 계속 변경하는 거예요. 네.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공간. 처음에는 창고라고 했어요. 1313호 검사실 앞에 있는 1315호 앞에 창고라고 붙어 있었다. 창고라고 붙어 있었다. 그래갖고 창고, 그러니까 이 4월 4일 날 이화영 진술이에요. 이건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방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미나실 그렇죠. 말씀드릴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미나실이라고 아이고, 얘기합니다. 인간아. 그래갖고 그 세미나실에서 쌍방울 직원이 연어를 사갖고 와서 먹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창고에는 CCTV가 없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하니까 또 말을 바꿉니다. 이번에 도면까지 그렸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1313호가 아니라 1315호가 아니라 1313호실에 붙어 있는 조사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개인 휴게실. 그러니까 양쪽에 검사 쉬는 방. 쉬는 방.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또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마다 말이 달라져요. 이 조사실에 원래 사각지대가 있어서 교도관이 못 들어간다 했더니 이 유리창 엄청나게 커서 교도관이 바깥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공간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또 바뀝니다. 내용이 왜 바뀌냐면 4월 4일 날 진술할 때 검찰이 반대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화영을 불러다 놓고 변호사가 유도하거든요. 그렇죠. 다 이렇게 유도신문에 검찰이 술을 했죠. 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검찰이 왜냐하면 그때 처음 들은 얘기니까. 그렇죠. 이제 반대 신문을 시작하는데 술을 정말로 마셨어? 그랬더니 마셨다. 하얀 종이컵에 따라줘서 마셨다.
술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입에 대니까 소주라는 걸 알았다. 술을 마셨으면 냄새가 날 텐데 교도관이 몰랐나? 그랬더니 그래서 한참 있다가 저녁 늦게 7시 훨씬 넘어서. 진정되고 돌아갔다. 술은 누가 갖고 왔나 그랬더니 쌍바우서 신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성태가 연어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 깔아놔서 구치소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 육회 비빔밥도 있었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수원 검찰청 앞 삼거리에 있는 예, 예. 연어 전문점에 가서 예. 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그건 아주 이날 얘기하지 않고 변호사가 이틀 최근에. 후에 얘기합니다. 예, 최근에 예, 예.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이 내용이잖아요. 네. 내용 또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어. 자, 지금 그 변호사가 이 하얀 종이컵에 입에 댔는데 소주인 걸 알고 안 마셨다. 안 마셨다. 자, 지금 세 가지가 다 다른 게, 네. 자, 가장 중요한 게 날짜인데, 아무리 그래도 날짜를 벌써 몇 번을 지금 그렇죠. 세 번을 바꿔요, 날짜를. 자,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면까지 그릴 수 있는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창고인지, 조사실인지, 휴게실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계속 바꾼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건 사실 내용만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때문에 그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창고라면 창고 같은 어떤 분위기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이고 조사실이라면 완전히 조사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분, 예. 분위기도 다르고. 그렇죠. 그게 그리고 뭐 수십 년 된 것도 아니잖아요. 개인 휴게실이라는 건 소파나 간이 침대가 있어요. 그럼 세 공간의 특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근데 공간을 이런 식으로 바꾼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라는 건 거짓말인 게 드러나잖아요. 한참 있다가 진정돼서 돌아왔다는 건 술을 마셨다라는 걸 내가 완전히 그냥 기억이 아니라 마셨다는 거잖아요. 남이 마신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신 행위잖아요. 그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안 마셨다라고 바꾼 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변호사님이 아시다시피 한 사람의 진술이 이렇게 정도로 바뀐다면 채택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 영미법 같은 예. 경우에는 네. 이 정도가 되면은 이른바 사법방해죄로 기소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그렇죠. 예. 봅니다. 우리나라는 참고인의 어떤 거짓말에 대해서 별도로 기소하는 범죄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네. 제가 만약에 21대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네네. 사법방해죄로 입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드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지금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혼내줄 수 없냐? 네. 재판에 넘겨줄 수 없냐? 했을 때 저는 검사 이 사건에 있는 담당 변호사하고 이화영이 불러가지고 다시 증인 신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그래가지고 증인 신문한다. 선서하고 진짜 당신이 그거 직접 들은 게 맞느냐? 진짜 그게 직접 해가지고 그걸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요, 잠깐만요, 변호사님. 4월 4일 날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불러다 놓고 너 술 마셨냐? 그러니까 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술 마셨다 어쩌다 다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선서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당 피고인 본인 신문이에요. 아. 증인 신문이 아니고 뭐냐면은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사법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네네. 형사 사건은 첫 기일에 이거 공수사실 인정해 마라라고 피고인한테 묻습니다. 아하. 그래서 첫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했는데 네네. 그렇게 하니까 방어권 보장이 좀 어렵다라고 아. 해서 요 몇 년 전부터는 피고인 신문을 제일 뒤로 오. 그동안 증인 신문을 다 하고 나서 그렇군요. 재판 마치기 바로 직전에 하는 네네. 이런 사안이다 보니까 네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 본인에 대한 신문은 제3자가 아닌 본인이다 보니까 그 피고인 신문이라고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선서를 하고 하는 거는 증인신문.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피고인 본인 신문이니까 거기서 그냥 거짓말 대잔치를 막 해버린 거예요. 자신에 대한 어떤 방어에 대해서는 그렇죠. 미증에 대한 근데 사실은 이건 뭐냐면은 말은 자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했다?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했는 거야. 네네. 그래서 이 사건의 정치적 법률적 함의는 뭐냐면은 이 사안을 빨리 조사를 해서 이화영이하고 김성태하고 800만 불 북한에 보냈고 그 과정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한 조사가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에 대한 조사해서 기소가 되면은 그때 네. 증인신문을 할 수가 증인신문 다 불러가지고 예.
다 물어버려야 돼. 네. 그때 네네. 그때가 언제 될지 이 열쇠는 결국 수원지방검찰청이 지금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수원지방검찰청이 약간 좀 답답했던 게, 네. 너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정지 내놓고 네. 이거 또 거짓말하면 또 고발할 거야. 그럼 또 저쪽에 거짓말하는데 또 내놓고 거짓말할 거야. 이런 식으로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는- 그냥 빨리 고발을 하고. 그래서 맞아요. 선을 그래서 확 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어떤 느낌이 있냐면 단순히 사법방해죄를 넘어서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예. 위계 위력인데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게요. 저는 이거는 뭐랄까 단순 명예훼손을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위사실 적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검찰이 그랬다라고 하면은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이 안 돼요. 네네. 예를 들어서 검찰청 검사들을 몽땅 비난하는 거는 그렇죠.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1313호 검사라고 딱 특정이 되고 네네. 그리고 차장 검사장이 사건을 위조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말은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1313호 검사는 누군지 알잖아요. 알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안은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집행 방해 또는 해당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는 이 사건은 불러서 조사를 해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의도가 뭐냐, 동기가 뭐냐, 배후가 누구냐, 이것들을 반드시 불러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마누라 이화영이 그리고 그렇지. 그 뒤에 있는 변호사, 예. 진짜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변호사는 진실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예. 내가 그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한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적극적으로 거짓말 시키면은 그거는 변호사조차도 위증 교사가 될 수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이 사안은 저 정말 민주당은 도대체 법을 지킬 의사가 있는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의 행위는 이거잖아요. 자기 의뢰자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것과 무관하게 제3자,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정당의 당대표가 기소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의뢰자의 형량이랑 무관하게 이것을 그 의뢰자로의 증언을 지금 이렇게 그 거짓하게 만들다기보다는 서로 짰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런 어떤 플랜으로 가게 만든 상황이므로 사실은 변호의 행위의 네. 범주를 벗어나고 있죠. 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세미나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맞아요. 네, 예, 기가 막히게 예, 재밌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예요. 기가 막힌 게 자 이게 6월 30날이든 6월 28일이든 7월 3일이든 7월 5일이든 이것이 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이런 어떤 회유를 통해서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화영이 탄핵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그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싶은 건 신빙성을 바로 탄핵하니. 6월 9일과 6월 19일과 6월 그러니까 21일에 세 차례 이루어진 바로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네. 이 증언을 이 진술을 그러니까 이 검찰에 가서 진술한 것을 아니다 회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연결을 시키고 싶었는데 보니까 날짜가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 거꾸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검찰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6월 28일 이후에 벌어진 일이 6월 9일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거지. 예. 회유는 어떤 결과가 있기 이전에 회유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어떻게 이미 다 자백 조서를 다 써놓고 그 뒤에 회유하냐. 성상적인 상식이라고 하면 그건 회유란 것이 아니고 예. 격려하는 자리. 그렇죠. 아유 그동안 이렇게 우리한테 해줘가지고 예. 고맙다. 진짜 고맙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회유가 아니고 격려하고 고맙다라고 하는 사례하는 자리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저희도 이제 그 날짜를 지적을 하니까 이 변호사가 또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봐라. 이 직접적으로 그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이미 진술을 했는데 이 혹시나 그 진술에 대해서 부동의할까 봐. 네. 그러니까 이 동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갖고 그게 채택이 돼야 되는데 되는데 채택 안 안 되게 되게 이
이화영이 할까봐 회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화영 입에서 4월 4일 날 세미나라고 세미나라고 얘기해요. 했어요. 자, 어떻게 얘기했는지 다시 돌아보죠.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이재명과 통화 한 번 하지 않은 김성태가 이재명을 잘 아는 것처럼 했고 얼굴도 안 봤는데 방북비용 500만 불을 대신 냈고 이를 보고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회유를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 아, 세미나를 했다. 그날 세미나실에서 술 먹이고. 연어를 먹이면서 세미나를 했다는 거예요. 말을 맞추기 위해서. 오마이뉴스가 그렇게 표현해요. 표현을 내가 했어요. 오마이뉴스에서 네. 세미나라고 제목을 달아요. 4월 5일 날, 4월 4일 날 재판 기사를 그렇죠. 쓰면서. 그래갖고 오마이가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이화영 증언의 취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4월 5일 날의 진술을 쭉 들어보면 이화영은 나는 세미나를 해서 술을 먹으면서 왜 진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얘네는 법이 없는 무도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지금 한동훈 그 당시 네. 법무부 장관은 이런 그런 행태에 대해서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결국 어떻습니까? 최후 진술을 하면서 내가 무죄다라고 하지 않고 이재명은 무죄야. 이렇게 이화영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이분들 정신 상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그렇죠. 자기 재판에 대해서 내가 무죄다라고 변론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이재명이 무죄다라고 변론하나요? 그게 바로 이른바 묻지마 이재명 반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동기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어쨌든 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재명은 사실 대장동과 이 대북송군과 엄청나게 이 태도가 달라요. 예. 대장동은 여유 있어요. 어느 정도. 왜냐면 너무나 방대하고 그렇죠. 출연 인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증거와 또 확실하게 사실로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다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죠. 상당히 힘들었어요. 일치하는 게. 만만치는 그리고 않아요. 예. 이미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방어할 수 있어라는 여유가 좀 있어요. 예. 하지만 대북송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예. 대북송금은요 유엔 제재에도 걸리고요. 그렇죠. 유엔 제재에도 걸리고 엄청나게 많은 국정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대권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대장동이 아니라 대북송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증언 때문에 진술 때문에 사실은 두 번의 저기가 들어가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예. 바로 대북송금 맞아요. 때문에 대북송금 들어가서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통과가 되고 소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단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게 대장동에는 얼마나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치명적인지를 이게 동물적 감각으로 아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사수를 해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모든 걸 걸 다 다 동원을 뒤집어 해서 이것만큼은 기소가 안 됐으면 좋겠고 기소되더라도 지금 이 모든 걸 다 조작했다라고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중에 출발점부터. 가장 관건이 이화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화영의 진술만 잘라낼 수 있으면은 나를 그 대북송금과 연결시켜줄 증거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화영만 빼놓고는 모든 증인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공범들이 모두 다 이화영이 지금 그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했다라고 그렇죠. 다 증언을 했잖아요. 물적 안부수라도- 서류가 있어요. 서류가 그렇죠. 다 방북. 서명했는 게 예. 그러니까 안부수 그렇죠. 또 방용철 그렇죠. 방용철 그렇죠. 또 예. 지금 김성태 그렇죠. 그렇죠. 또 한 사람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국정원 당시 직원까지 이 네 사람의 증언이 다 일치해요. 경기도가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직원도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다 있는데 이왕이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고 왜냐하면 다 그렇죠. 검찰에 다 증거도 갖고 있고 딱 이 네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니까 그래요 맞아요 하고 이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재명 대표 더 이상 쉴드 쳐줄 수는 없어요 하면서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리고 해관 줄줄줄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사실 옳은 거잖아요. 네. 네가 사실을 얘기해야 너의 형량이 사실 줄어든다. 네가 이거 뒤집어 쓸 이유는 없지 않느냐가 정상적인 변호 행위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부인이 난리를 치고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또 민주당이 난리를 치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님들 힘내시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재명이 경부선 라인 타고 수원지방검찰청 가서 수원지방검찰청이 지금 어딘지 아시죠? 광교 호수 앞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뷰가 끝내줍니다. 예. 거기 가서 좀 조사받는 모습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하게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그러면 끌려다니면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 여기서 수원지검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수원지검 화이팅! 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좀 이 산 진짜 이재명이 좀 잡아 넣어야 우리 국민들 좀 속 시원해지고 그래야 지금 사법부 정의가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도 중요합니다만 법치주의 가장 또 중요한 헌법의 가치다라는 것을 다시 새기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이슈. 정유라. 큰일 났다. 정유라 화이팅!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안민석 예. 오선 의원으로 지금 참 오산에서 5선을 했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본인한테는 또 안타까울지 모르겠지만 또 이게 기소가 될 것 같아서 예. 아마 그 민주당에서 공천을 안 준 것 같은데 공천을 못 받고 여의도 대신에 잘못하면 깜빵가게 생겼습니다. 잘못하면이 아니라 그런 조건 없이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지요. 우리가 너무 많은 어떤 상황들을 기억하시지요. 그러니까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때 자, 잘잘못을 확실하게 가리자고요. 뭐 어찌됐든 국정농단의 일부의 어떤 부분이 잘못이 있더라도 없는 부분을 증폭을 해서 당시 상황을 자기네들의 프레임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죠. 당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마치 안민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바로 지금 최서원한테 갔다. 그래서 그것이 300조가 넘는 재산이 있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독일에 가서 독일로 몇 번도 갔어요. 몇 번 독일에 갔다 가서 왔어. 뭐 검찰도 만났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들이 있고 해서 그것을 빨리 환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자주 지금 언론에 이야기를 하지 제가 않습니까? 몇 가지만 그 인용해 드릴게요. 네네. 당시에 이게 2016년부터 17년이었습니다. 네. 결국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금 단순 벌금이 아니고 불구속 고공판이 됐는데요. 아하. 내용이 뭐냐면은 네.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네.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만 수백 개에 달한다. 그렇죠. 그런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네. 이렇게 했고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박근혜 대통령 대신에. 그리고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순실과 관계가 있다라는 말을 두고 정유라가 빡친 겁니다. 네. 고소 고발을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에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안민석은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방탄 국회가 열릴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뭐 재판이 열리고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되든 아니면 그 후에 또 이제 선고가 돼서 구속이 되든 지금 제대로 안민석이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도달을 했죠. 안민석은 지금 사실 난 300조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생생하게 녹취가 돼 있어요. 네, 기사도 다 박제가 돼 많고. 있죠, 박제가. 왜냐하면 그 연결이 돼요. 네. 물론 자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300조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당시 녹취를 보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최서원이 지금 뭐 다 국외로 빼돌렸고 최서원의 아버지인 최태민이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재산이 지금 비자금이 빼돌려진 게 그렇죠. 300조고 그럼 논리상 지금 빼돌린 게 300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했던 게 최서원이 수조 원 또는 몇천억 원 또는 뭐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은닉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300조를 운운한 이야기 자체가 바로 최서원의 그 스토리. 숨은 비자금이다라는 논리로 쫙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최서원의 뭐 그
저 돈이 300조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소를 했잖아요. 기소 허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했고 네. 사실 그 당시 2016년 17년 이른바 촛불 광풍이 불 때 네. 얘가 어떻게 했죠? 얘란 거는 안민석이죠. 아, 네. 네. 그거 돈 찾아온다고 네네. 국민 돈 써가면서 어디 갔죠? 독일 갔죠. 독일 갔어요. 독일을 여러 차례 갔단 말이에요. 제 예. 기억이 생생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다 확인했다고 다 했단 확인했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개뻥이었어요. 아, 뻥이었죠. 그러니까 뭐 독일 연방 검찰부터 시작을 해서 뭐 독일 검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인용을 했었어요. 예. 뭐 누굴 검찰을 만났고 어쩌고 독일 검찰에서도 명예훼손으로 진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국회의원이 5선 국회의원 지난번에 그때 뭐였냐면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까지 했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던 사람이 이런 독일 검찰로부터 다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했다고 하면은 이건 외교적인 문제로도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저 JTBC가 손석희가 인터뷰한 내용이 제목이 이거예요. 네. 안민석, 최순실 페이퍼 컴퍼니 2천억 원 흐름 조사 중이다, 자기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의 기사. 자, 안민석, 박정희 비자금 최순실 일가로 갔을 것 하고 300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300조가 최순실한테 갔다. 그 얘기인 거지. 그거 라는 누가 얘기로 관리하겠어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결정적인 증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른바 디지털 증거로 박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본인이 아무리 아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본인이 입증을 해야죠. 아, 이거 제가 얘기할 게 아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박정희 얘기를 했지, 최순실 얘기가 아니야, 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가요? 빠져나갈 수 있으면 기소를 했겠습니까? 음흠.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명예훼손은 네. 사실과 의견. 우리가 신문 기사에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뭐 어디를 방문했다. 요거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이트 기사죠. 네, 그건. 스트레이트 기사지. 예, 예. 근데 그거가 뭐 민생 경제를 왜 총선하는 자꾸 다녀? 그거는 잘 됐어, 의견이죠. 못 됐어. 그건 의견이잖아요. 의견이죠. 칼럼은 네, 의견이죠. 의견이잖아. 근데 여기는 네.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이다. 네. 그건 의견이에요? 의견, 아니, 팩트지. 예, 이 사실로 얘기한 거죠. 사실로 얘기했고 예, 예, 예.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예. 그리고 그거를 독일에 가서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에 다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다. 네. 그것도 팩트잖아요. 팩트죠. 근데 팩트라고 이야기한 말만 거죠. 팩트지만 자기가. 예, 예. 다 거짓말이잖아. 다 예, 예. 우리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예. 구라지 않습니까? 예, 예, 구라. 예. 벌구라고 하잖아요. 이 벌리면 구라라고. 예, 예. 딱 그거 아닙니까? 팩트를 다 팩트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허위의 팩트면은 그거는 당연히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당연히 기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요즘 어떠냐? 인터넷에다가 잘못 그런 허위사실 뭐 누가 뭐 어떻게 했다 올렸다가 깜빵 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합의 안 되고 하면은 이거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고 이거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지가 엄청 역할을 했다고 지 스스로 안민석이 떠들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의 어떤 사회적 파급력이 네.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법정에서 물어야 되는데요. 네. 그렇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검찰에서 그냥 벌금 뭐 500만 원 이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예. 당신 현역 의원이니까 내가 구속시키진 않겠지만 네네. 법정에 나가가지고 재판 받아야 돼라고 하면서 불구속 구공판을 해서 조만간 재판이 열립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정유라가 우리 법정에서 자주 만나요 이렇게 했어. 그 저기에 정유라. 근데 정유라는 그 친구는 정말 팡팡팡팡 돌아오는 것 예. 같아요. 이게 한번 우리 여기 한번 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예, 정유라 우리 이게 정유라 부모님 이거 어떻게 뭐 정유라 씨 그렇죠. 정유라 씨죠. 예. 정유라 씨 한번 제가 멸콩 TV에 꼭 한번 모시도록 하고 그렇죠. 굉장히 재기 발랄해요. 아마 그런 걸 보면은 예. 엄마 최소원 씨도 아마 뭐 머리 다니는 것들은 엄마 쪽을 많이 엄마를 닮으니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럼요. 최소원 씨의 어떤 예. 지적 영향이나 이런 부분을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우리 JIS님 민석이가 오리발 내민다고 거짓말 한 게 없어지냐?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네. 네, 또 세월의 네. 장난님 그렇고 네, 어. 제우스님 자유우파의 애국방송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또 글을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네요. 우리 피디님이 또 재미있는 글을 또 올려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 이정훈 평론가님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TV조선 단독 기사입니다.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5선 정진석 이르면 오늘 발표한다라고 했고요. 정석 의원은 낙점했다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면서 며칠 전 정 의원은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만났고 이 자리에서 비서실장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인사검증 절차도 다 마쳤다. 참모직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그래요. 겁니다. 정직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충북 청량 네. 청량에서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하고 아주 치열하게 붙어서 안타깝지만 이번에 고배를 마셨는데 네, 리턴 매치였죠. 예. 정진석 의원이 당연히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충청도에 이 좀 푸른 열풍이 불면서 네. 안타까운 또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이번에 당선되고 하면은 국회의장 국회의장 후보로서 아주 유력한 분이셨는데 국회의장에는 고배를 받았지만 지금 그 긴급 속보에 따르면은 우리 정진석 의원님께서 이번 국회 그 용산에 청와대 용산 비서실장,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갈 가능성 매우 높다.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내정된 지금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TV조선이 이런 정도의 이 내용이라면. 정도의 정진석 의원 언론인 출신이고 한글부 굉장히- 출신입니다. 제가 예. 이제 같은 계열사에 있었고요. 예. 그리고 같이 뭐 어쨌든 정치부에 계속 계셨고 논설이라든지 혹은 팩트 체크라든지 굉장히 날카로우면서 후배 기자들을 상당히 많이 보듬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좀 최근 들어서 비대위를 하고 네네. 또 굉장히 정진석 비대위가 잠시 있었죠. 잠시 있었죠. 예. 그리고 워낙에 지금 진영 정치가 굉장히 파당 정치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정무적 감각이 없거나 혹은 강성 이미지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랜 기간 예, 예. 또 유력 언론사의 언론인으로서 정치부 기자를 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정치의 흐름이나 맥을 짚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총선 이후에 용산의 대통령실을 같이 이제 비서실장으로 이끌어가면서 또 여야 간의 정무적인 네. 요소를 플러스 할 수 있는 적임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채택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기사 상당히 또 하루 종일 또 큰 기사죠. 예, 오늘 큰 예, 예. 기사 중에 하나로 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를 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러니까 함께 그 회담을 하는 뭐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나왔다면 어느 정도는 지금 미리 사실상, 사실상 야당에도 일부 통보가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결국 그 비서실장이 없는 상태에서 야당 대표를 용산으로 모시기는 조금 그런 어려움, 의전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총리는 지금 확실하게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임명이 불가능하지만 사실 비서실장 그런 건 건 아니니까 없거든요. 대통령의 인사의 정권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야당이 이것 갖고 반발하거나 또 지금 뭐 영수회담의 어떤 그 분위기를 뭐 갑자기 이것 때문에 틀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로 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마중을 나갈까요?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마중을 나갈까요? 아마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은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전국 이슈를 딱 주도를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대통령이 다 지금 뭐 협치를 하건 아니면 연정을 하건 뭘 하건 이런 어떤 플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상징적인 어떤 그 퍼포먼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직접 그럼 이제는 만나서 들어오게 하고 딱 뭐 그래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연출을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 마치 2001년 2001년이 아니고 2001년 맞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네, 2001년에 북한에 대통령이죠. 예, 예. 북한에 6월 달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사법시험 2차 시험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사법시험 2차 시험 치고 딱 이제 왔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딱 가서 이제 순환공항인가 내리는데 네. 김정일이 그때는 직접 마중 네네.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이정근 실장님의 예측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또 예. 이재명 대표를 맞지 않을까 예, 하는 예. 그런 생각인데 뭐 지금 오늘 그 정진석 비서실장 내정 얘기가 긴급 속보로 나오면서 오늘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내일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또 다뤄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라 씨가 법정에서 자주 보자잉 뭐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멸콩 TV에서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지난 총선 있기 전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친구들 잡는다고 하면서 오산에 출마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이제 그 공천이 다른 사람에게 가고 하는 과정에서 출마를 포기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필 귀정 정말 오늘 그것이 아침에 또 생각나는 날인데 우리가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안민석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 그 정유라 씨 집안이 정말 뭐 조국이 말대로 진짜 멸문지화에 네. 정말 갓난 그럼요. 아이를 안고 있는데 네. 수갑 채우고 정말 저는 그런 비인격적이고 정말 홍위병의 시대, 문화혁명의 시대 같은 때를 겪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 속상하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재평가의 시대가 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또 오늘 또 재밌는 뉴스가 또 하나가 또 나왔는데요. 예. 정청래 여당 책사로 등극하나? 아니 정청래가 정계 개편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청래발 정계 개편.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네. 박영선 총리설에 대해서 이게 페이스북하고 뭐 방송 나와서 쓴 게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빼내가면은 용산이나 그 자유우파가 펄쩍 뛰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는 마포을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좌파냐라고 하면서 뭐 팔을 왼손에 딱 들면서 팔을 왼손에 들면 좌파냐 이런 어쨌든 젊은 사람들한테 좀 소구하는 그런 능력이 적어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 워낙 강성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으로도 또 뽑히고 하고 최근에 참 이게 처세는 이재명한테 언제 갖다 붙어가지고 친명 중에 친명이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그렇죠. 와 이거 댓글이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댓글 첫 번째 댓글은 입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댓글은 내가 살다 정청래의 의견에 박수를 보낼 줄이야.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고 여당 책사로 딱이다. 적임자다. 이재명은 정청래를 당 책사로 정식으로 임명해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안이 아닐까. 교환 조건이 딱 맞교환하자, 맞아요. 맞트레이드 하자. 트레이드 하자. 방영산 국무총리를 하는 대신 홍준표 시장을 민주당으로 데려가서 민주당 아직 TK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TK의 교두보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정청래가 이거 괜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뭐 왼손에 무슨 파 들고 좌파 이리하는 수준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정청래는 굉장히 큰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동진 정책의 가장 큰 지금 이 교두보 TK를 지금 홍준표를 영입을 해서 TK를 자신의 어떤 그런 색깔로 물들이자. 좋은 생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쓴 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박 전 장관 총리설로 의견이 분분하다. 네. 만약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홍준표 대구시장을 빼내가서 민주당 상임 고문시킨다면 오케이 하겠는가 했더니만 많은 우리 애국 보수님들이 오케이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 농담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물론 홍준표 시장이 보수에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행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좀 이 비유를 하고 은유를 한 이유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당이 가장 어려운 상황, 총선에서 패배를 하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고 상처를 치유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는 어떤 상황
상황이라면 최소한 당대표도 했고 대통령 후보도 했고 또 TK의 지금 상징인 대구시장까지 한 당 고문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여기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차근차근 하자 하고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큰 어른처럼 행세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내용과 표현과 그 태도가 전부 잘못됐어요.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깜도 안 되는 특정인을 지적을 네. 해서 네가 모든 걸 다 잘못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고문으로서는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다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표현도 제발 좀 그 전근대적인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가 저는 한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같아요. 늘 주군이 어떻고 뭐 적통이 어떻고 적자가 어떻고 깜냥 운운하는 그런 식의 표현들을 써가면서 제발 그 꼰대 꼰대적 이미지를 를 계속 이 당에 더 씌우는 것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전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그것이 사실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어떤 이유냐? 이유는 딱 뻔하죠.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대권 주자로 다시 나서려고 라이벌 하나를 죽여버린다. 그 이외에 어떠한 이유도 지금 안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당의 이미지를 이렇게 망가뜨려가면서. 그러니까 저 본인의 로드맵상 결국 다음번 차기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뭐 본인이 지난번에도 한번 대선 나왔으니까 왜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향이 대구입니다만 도저히 그것을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그런 얘기하기 전후로 해서 또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윤 대통령하고 4시간에 걸쳐서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엄매 기사라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다가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홍준표 시장 나올 것 같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제가 홍준표 시장이 나올까 그랬는데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까지 지금 세게 나가려고 하는 건 뭔가 패를 던지는 거거든요. 패를 던지지 않으려면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천천히 해도 되는 문제를 급해 보여요. 네. 굉장히 뭔가 급하지 않으면 네. 이렇게 급발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주공산이다. 자기가 사실 자기 세력은 없어요. 워낙 독고다이, 막 일본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 워낙 독고다이고 이 세를 형성한다는 건 뭐예요? 그릇이 돼야 돼요. 남을 이렇게 품고 끌어안고. 근데 홍준표 대표의 문제는 너무나 내가 혼자 다 하는 거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면 이렇게 대해요. 당신들이 스스로의 필요 때문에 오는 거지. 나를 위해서 오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끝나면 모두 다 해체돼 버려요. 늘 이게 되풀이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당 외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2017년 선거, 예, 2018년 선거. 당대표로서 있다가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리면서 낙동강 오리알 같이 그러니까 돼버렸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해서 책임지고 나왔어요. 예. 그 이후에 중앙당으로 다시 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나를 이렇게 신임하고 있다. 당대표로서 지금 뭔가를 맡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에 그 방점을 두고 대통령을 만난 거 아니냐. 사실 뭐 자목만 하려면 만날 이유도 없고 그렇죠, 예. 3년 후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굴곡이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자기는 먼저 나온다. 먼저 나와서 당에 대해서 잡고 있으면 사실 당의 세력을 형성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초선들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나중에 또 초선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TK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해줄 게 많아라고 나서는 게 훨씬 더 지금 자신한테 이롭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그 한동훈을 이야기하는 건 한동훈이 일단은 못 나오게 당권을 도전을 못하게 선을 긋고 자기가 나가 있다라는 속셈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대구시정은 어떡하죠? 대구시장은 사실 제가 홍준표 대표의 그 캐릭터를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남도지사까지 한 사람, 동대문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당대표 한 사람. 근데
지금 대구시장으로 갔단 예. 말이죠. 그때 아니 왜 대구시장가 다들 그랬지만 제가 그때 그랬어요. 대구시장 갈 거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안 믿었어요. 다. 아니 격이 떨어지잖아. 또 왜 대구시장가 그랬어? 내가 대구 격 높아요. 아니야. 아니 그런 무슨 뜻이 말인지 아니고. 알아요. 아니. 대구 경 높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그 전에 당 대표 뭐 하고 경남 도지사까지 한 사람이 또 그렇죠. 대구시장까지 또, 예. 한다 이 얘기예요. 예, 낫다는 맞아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예. 왜 또 대구시장을 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홍준표는 딱 그 조선시대 사람이라 내가 경남도지사를 했다는 것보단 더 중요한 건 대구시라는 게 더 중요해. 왜? 내가 TK야 적자라는 적자다. 걸 TK, 확실하게 그렇죠. 인지시켜서 예, 맞습니다. 예. 이 당이 원래 대주주가 TK다. TK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TK로부터 적자다라는 인정만 받으면 그게 내 그 비하인드로 해서 또다시 대권 도전을 제대로 해볼 수 있다. 그렇죠. 거기다가 홍준표 시장의 고향은 경남 창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PK의 어떤 뭐 본인이 출생지이자 경남 도지사를 했고 대구 경북 핵심인 대구의 시장까지 했으니까 네네. 내가 우리 TK. 국민의힘 자유보수의 적자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그렇죠. 동남풍으로 수도권으로 올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어차피 이제 그 대선은 3년 남았지만 네. 지방선거는 이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다가오는 뭐 6말 7초,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에 예상되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출마 가능성 지금 전체 언급을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대구시의 업무 시정과 관련된 뉴스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거의 뭐 중앙 언론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본인이 이번 그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몸집 키우기 아닌가 그런 어떤 배경 한번 지켜봐 한번 우리 이문호라고 해야 되나? 아니요. 이번에 저 총선 결과 예측 다 틀렸어요. 문화 아닙니다. 저 쭈꾸미도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야권과 또 이런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또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또 할 얘기, 또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만 또 우리 여권을 보면은 또 답답한 일들이 또 참 많아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예.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예.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했단 말이에요. 네. 뭐 일각에서는 이걸 여야 영수회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그러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의 정치적 의미 그리고 실제 여야 영수회담의 밥상에 네. 뭐가 올라가야 되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줄 거는 뭐고 받을 건 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자, 제가 그 선거 개표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그날부터 계속 되풀이돼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대통령이 이제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 어떤 용기?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할 수 있는 용기. 왜냐하면 지금의 표는 지금의 선거 결과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표가 아니다. 지금 10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이 선거 결과는 그중에서 진짜 하고 싶은 한두 가지만 빼놓고는 전부 다 내줘야 된다. 그건 현실론이잖아요. 그럼 그 한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재명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협치를 위한 많은 어떤 그런 이 일들을 해야 된다.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대통령이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주도를 하려면 먼저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 즉, 아이고 영수회담 하자. 그럼 뭐 영수회담 아직도 안 한다. 이런 어떤 이슈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먼저 하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갖고 국민들한테 아니 나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주도하고 또 내가 정말로 딱 하나는 남기겠다. 예를 들자면 3대 개혁만큼 무조건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난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주도를 해야 된다. 전체적인 어떤 전국을.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내줄 건 내줘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해야 된다. 그게 뭐 이재명도 만나야 된다. 아니 이재명 만나는 게 무조건 안 된다라고 그 버팅길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지만, 아까 좀 늘어졌지만 어쨌든 만납니다. 이건 보수 우파 그 지지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화가 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대통령이 거꾸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끌려다니지 않고 대통령이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무엇이든 지금 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주요 채팅장에 위에서 봤더니만 윤 대통령께서 이재명을 만나면 이재명의 어떤 범죄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이런 마인드가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이재명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해왔던 것은 사실이죠. 예. 예,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서 결국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올라올 텐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5만 원, 쉽게 말하면 국민지원금 이런 부분을 윤 대통령한테 요청시켜서 관철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반면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큰 또 이슈가 국무총리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네. 요 두 개를 어느 수준에서 서로 이제 협상을 하고 타결을 볼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실까요? 일단 줄 거는 줘야 되는데 특검도 무조건 다 안 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특검 중에서도 5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들은 사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치적인 목적이 뻔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비위 문제고 그들은 게이트로 갈 겁니다. 왜 집권 한 4년차, 5년차들 게이트를 그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2가지는 뭐냐면 최상병 사건과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사건. 이거는 사실 게이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위가 있거나 뭐 비리가 있거나 뇌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예요. 이 시스템, 그러니까 보고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징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정부의 능력과 관련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권 차원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별로 없어요. 김은희 여사야 뭐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함께 뭐 이렇게 이 거론이 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는 최상병 사건 그리고 사실 특검해봤자 크게 무슨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태원 참사도 2번째가 이태원 참사 특검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1인당 25만 원 이 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그 국민에 대한 모두 발언에서 지나친 포퓰리즘은 마약 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었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그 반면에 이제 또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한 지혜로운 포퓰리즘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네네. 자유보수주의자가 또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또 어려울 때 서민을 좀 보듬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절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렇네요. 저희가 또 시작하고 후딱 하니까 또 1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어떻게 이번 9시부터 하는 방송 재밌고 유익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이종근 우리 평론가님 또 그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김민수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 또 전재현 변호사 그리고 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또 최단비 변호사님 또 주옥 같은 분들 모시고 매일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젖히고 즐겁게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온이 혼이 담긴 뉴스온 우리 월요일의 남자 이종근 실장님과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